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기업 대비반의 조여은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사관리의 뒷부분을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게 뭐냐면요, 바로 인사관리에서 기초자료 수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깐 다시 보면요, 우리 인적자원관리 목표가 뭐냐? 바로 조직의 목표와 뭡니까? 개인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적 자원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기초 자료 수집, 그다음 관리 보상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기초 자료 수집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초 자료 수집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했죠. 첫 번째가 뭐냐? 직무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직무를 분석한 걸 바탕으로 직무 간의 서열을 매기는 직무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사람을 분석했습니다. 종업원을 분석해서 그 종업원들을 평가하는 뭡니까? 인사고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각각 우리가 평가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직무와 사람을 두고요. 이게 정확하게 매칭이 되면 그러면 적재적소에 사람이 배치된 거고 이게 정확하게 매칭이 되지 않았을 때 이제 우리는 관리해야 될 겁니다. 사람을 직무에 맞게 관리하든지 직무를 사람에 맞게 관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게 바로 관리 파트가 될 겁니다. 이 관리 파트는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뭐였습니까? 잠깐 볼까요, 여기에? 여기 보이나요? 자, 보시면, 여기 직무가 있고, 여기 사람이 있을 때요, 그때 이 두 개가 이퀄이 되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직무가 사람보다 이렇게 큰 경우에요. 예를 들어, 직무의 난이도가 훨씬 더 높은데,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지금 없는 경우죠. 그럼 이 경우에 우리가 했던 게 뭐냐? 첫 번째, 이러한 사람이 내부에 없다면 첫 번째, 외부 신규 채용을 해야 될 거예요. 외부 신규 채용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사람들이 내부에 있으면 내부 사내 채용을 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만약에 이게 외부에서도 없고 내부에서도 없다. 그리고 당장 저 직무의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교육 훈련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 반대로 직무보다 사람의 능력이 굉장히 큰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래요. 사람에게 맞게끔 뭐예요? 직무를 재설계해주면 될 거예요. 이게 뭡니까? 네 번째가 되는 거죠. 자, 지금 보셨던 첫 번째 외부 채용, 두 번째 내부 채용, 세 번째 교육 훈련, 네 번째 직무 재설계. 이 순서대로 하는 게 뭐다? 바로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외부 충원에 신규 채용이 있고요. 두 번째 내부 충원이 있고, 세 번째 교육 훈련 관리, 마지막 네 번째 직무 재설계. 이렇게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각각의 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외부 신규 채용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께서 뭡니까? 그 취업을 실제로 준비 한번 해보셨으면요, 이 프로세스가 뭐다라는 걸 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취업을 준비해보지 않은 친구들은요, 이게 우리가 뭔가 신규 채용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좀 볼게요. 자, 외부 충원, 신규 채용은 어떻게 하냐? 자, 첫 번째, 모집 계획을 합니다. 모집 계획을 해요. 요건 뭐 하는 거냐? 바로 인력 수요를 예측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삼성이라는 곳에 채용을 할 때는요, 먼저 채용을 하기 전에 올해 우리가 몇 명을 채용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경기가 굉장히 나쁜 경우예요. 그러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요, 새로운 사람을 많이 충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력 충원을 굉장히 낮게 가져갈 거고요. 반대로 경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면 인력 충원을 좀 많이 하려고 하겠죠. 이러한 경기적인 요소 외에도요, 경기적인 요소가 아무래도 기업이 인력 충원할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다 보니까 이 경기를 우리가 바탕으로 많이 예측을 하지만 이거 말고도 많은 요소들이 인력 수요 예측에 영향을 주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래요.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칠 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워낙 우리가 청년들이 취업이 힘드니까 대기업 너희들이 만약에 충원을 좀 많이 하면 그럼 우리가 세액공제 많이 해줄게 이렇게 정부에서 어떤 제도적으로나 어떤 법률적으로 이런 것들을 펼쳤을 때 그때 신규 채용에 많은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력 충원, 뭡니까? 인력 수요 예측은요,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삼성이라는 곳에서는요, 이렇게 경기나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력 수요를 예측하고 나면요, 그 다음 두 번째, 모집 관리 할 겁니다.
삼성이란 곳은 보통 채용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홍보를 할 때 거의 온라인상에서 채용을 홍보를 하죠. 그래서 삼성 그 인사 채용 시스템에다가 사람들이 거기에 공고를 내면 거기에 들어와서 입사 지원서도 작성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집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가 사람을 뽑는다는 거 홍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모집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사람인이라든지 혹은 또 뭡니까? 뭐 취업 뽀개기 뭐 이런 곳들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다가 우리가 채용 어떤 홍보하는 그런 글들을 남기거나 혹은 거기에 광고를 낸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모집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그러고 난 뒤에 모집 관리까지 이제 사람들을 홍보하고 나면요 사람들이 지원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실제로 정말 선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외부 총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선발 관리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선발해 갈 건지 이게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선발 관리는 선생님이 지금 지면이 부족해서 못 적었는데 여러분 교재 보시면 적혀 있을 텐데요. 선발 관리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자, 첫 번째 초기 선별을 하고요. 초기 선별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뭘 하냐면요. 실질적인 선발을 합니다. 실질적 선발. 그 다음 세 번째로 뭘 하냐? 재량적 선발이란 걸 합니다. 재량적 선발. 이게 내용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뭐 별거 아니고요. 뭐냐? 초기 선별. 이게 뭐죠, 여러분? 예, 서류 전형입니다. 이게 서류 전형인 거죠. 여러분 실제 우리 선발 관리할 때 보면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래요. 서류 전형이에요. 맞죠? 예. 그 다음 두 번째 실질적인 선발 뭐냐? 이게 필기 전형이랑 뭡니까? 면접 전형 말하는 거예요.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선발하죠. 이 상황에서. 그 다음 마지막 재량적 선발 이런 게 뭐냐? 이런 게 신체 검사하는 거예요. 신체 검사. 쌤이 실제 삼성에 들어갈 때도요. 요 과정을 그대로 거쳤습니다. 가장 첫 번째 했던 게 뭐냐? 삼성에다가 그 삼성 그 채용 사이트에다가 제 서류를 거기에다가 제출을 했죠. 자소서도 적고 제 스펙도 적고 그리고 다양한 저의 활동 같은 것들을 거기에다 다 기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초기에 그 많이 모여있는 사람 중에 너는 일단 우리 회사에서 한번 검토해 볼게. 너는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별하게 되는 겁니다. 뭡니까? 초기 선별하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그렇게 선별된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제 뭘 해요? 그렇죠. 필기시험과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삼성은 대표적인 뭡니까? GSET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이런 필기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외에 여러분 공기업이나 금융공기업 같은 곳들은요. 전부 다 필기시험에 전공 면접, 전공 시험을 많이 봅니다. 뭐 경영, 경제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요. 지금 우리 하는 것처럼 경영, 경제, 통합 전공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필기 전형이죠. 필기 전형에서 합격한 친구들은 그다음 뭘 합니까? 그렇죠. 우리 면접에 들어갑니다. 면접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뭡니까? 1대1 면접이 있고요. 두 번째 토론 면접이 있고요. 세 번째 뭐가 있죠? 프리젠테이션, PT 면접이 있습니다. 그렇게 면접을 통해서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선발하게 되는 거죠. 사실상 여기까지 하면 선발이 끝이 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정말 회사 와서 그래 여기까지 네가 가지고 있는 자질은 이제 인정이 되었어. 중요한 건 네가 정말 회사 와서 잘 할 수 있는지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 건강 상태 확인하는 거죠. 그게 마지막 재량적 선발입니다. 그래서 삼성도 면접까지 합격을 하고 나면요. 마지막에 뭘 하냐? 삼성 강북 삼성병원에 가가지고요. 거기 가서 신체 검사를 받게 됩니다. 다양한 신체 검사를 보고요. 거기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대전제 하에서 그 사람은 이제 합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뭐예요? 지금 선발 관리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선발 관리할 때 선발 도구, 선발을 하는 도구에 어떤 대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 잠깐 좀 볼게요. 잠시만요. 자, 여러분 선발 도구의 대전제가 뭐냐? 첫 번째 신뢰성과 두 번째 타당성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요.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일단 신뢰성은요. 뭐라고 적을 수 있냐?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뭐라고? 일관성 있는 결론을 도출한다. 일관성 있는 결론 도출. 그게 바로 신뢰성이고요. 타당성은 뭐냐? 타당성은 정확하게 측정되는가? 네, 그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봐볼게요.
신뢰성이란 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즉 지원자를 평가를 했을 때 그때 굉장히 좋은 점수가 나왔어요. 그 다음 B라는 사람이 이 지원자를 평가해 보니까 이번에는 나쁜 점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 C라는 사람이 이 지원자를 평가해 보니까 중간쯤 되는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이 선발하는 이 도구들이요, 선발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도구가 있을 텐데 그걸 면접자나 선발을 하는 사람들마다 그걸 평가할 때마다 이 지원자에 대한 평가가 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럼 신뢰성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A라는 면접관이나 B라는 면접관이나 C라는 면접관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누가 들어와도 이 선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선발을 해보면요, 다 이 사람이 훌륭하면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일관성 있게 모든 사람들이 결론이 나와야 돼요. 이 사람이 아니다 싶을 때는요, 모두가 그 도구를 가지고 이 사람을 평가해 봤을 때 다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와야 되고요. 이 사람이 자신이 우수할 때 여러 사람들이 평가를 해봐도 동일하게 우수하구나라고 그렇게 일관성 있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신뢰성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타당성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시험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대상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건요, 일반적으로 이 회사에 와서 이 사람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직군들을 잘 소화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보고 싶은 건데, 근데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거를 측정을 아예 못한다거나 오히려 너무 쉬워서 모든 사람이 그걸 통과해버린다거나 그러면 뭡니까? 그 해당 직군에 필요로 한 사람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난이도와 적절한 어떤 목적에 맞게끔 누가 그 시험을 봐도 적절하게 맞는 사람이 선택될 수 있게끔 그렇게 선발 도구를 활용하는, 그게 뭐냐? 타당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발 관리할 때 선발 시스템의 대전제가 뭐냐? 바로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바로 이 두 가지가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외부 충원은 첫 번째 모집 계획을 하고, 즉 인력 수요를 예측하고 사람들을 모집하는 걸 이제 홍보하고 난 뒤에 실제로 선발하는 거죠. 예, 선발했습니다. 그다음 이게 끝나고 나면 뭐 하냐? 마지막으로 조직 사회라는 걸 합니다. 이거 뭐냐? 최종적으로 신체 검사를 통과한 사람이요, 이 사람을 이제 회사의 직원들이 이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빨리 우리 회사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떤 경험을 제공해 주거나 혹은 다양한 어떤 만남의 어떤 기회를 제공해 줘요. 쌤도 딱 그렇게 했어요. 뭐냐? 선발 관리를 통해서 1차, 2차, 3차를 통과하고 난 뒤에요, 그 다음에 뭐 했냐? 조직 사회화를 했어요. 뭐냐? 실제로 지금 삼성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몇 날 며칠에 좀 만납시다라고 해서, 그래서 가봤더니 저 말고도 다른 신입사원이 몇 명이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선배랑 만나가지고 이제 뭐 하냐? 술도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먼저 선배로서 우리 회사를 와보니까 이러이러한 게 좋더라. 그리고 네가 만약에 오면 이러이러한 것들은 조금 피하고 이러이러한 것들 먼저 해. 또 반대로 쌤이 좀 궁금했던 거 있죠. 회사 가면 이런 건 어때요? 저런 건 어때요? 물어보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선배가 대답해 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사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조금은 해소되고, 그리고 뭔가 이 조직은 정말 좋은 조직이구나 라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회사를 딱 들어왔을 때 정말 빠르게 여기에 회사에 적응해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바로 요 순서대로 하는 게 뭐냐? 바로 외부 충원, 뭐 하는 거예요? 신규 채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바로 이게 외부 충원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외부 충원을 하게 되는 거죠. 외부 충원 언제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요, 직무가 있고 사람이 있을 때 직무의 실제 중요도가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경우입니다. 그때 이 사람을요, 내부에서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는 외부에서 데려와야 될 건데, 그때 바로 외부 충원, 뭡니까? 신규 채용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만약에 직무의 크기가 사람보다 이렇게 큰 경우인데 그걸 내부에 있는 사람으로 충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래서 두 번째 뭐 할 거예요? 내부 충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충원은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인사이동 관리라고 하죠. 인사이동이라고 합니다. 모든 회사는요,
매년 초가 되면 인사 이동이 있어요. 뭡니까? 위에 계시는 그 임원진들의 인사가 있고요. 그리고 임원진들의 인사가 끝나면 그 밑에 뭐예요? 이제 부서장님들의 그런 인사가 끝이 나고, 그럼 부서장님 인사가 끝이 나면 그 밑에 실무단에 있는 사람들의 인사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게 뭐냐? 요때 그 사람이 능력이 좋았다. 그러면 승진시켜서 더 높은 직무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요. 혹은 그 사람이 현재 직무가 좀 안 맞다. 그러면 다른 부서로 이동시켜주고, 혹은 그 사람이 지금 너무 뭔가 일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강등시키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게 전부 다 뭐가 되냐? 내부 충원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내부 충원 방법은요, 여러분, 이런 가지를 몇 가지 좀 볼 건데요.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시면요. 내부 충원 방법에 승진에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승진에 뭐가 있냐? 연공주의라는 게 있고요. 연공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뭐 있냐? 능력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잠깐 좀 보면요. 내부 충원을 할 때 승진, 전환 배치, 강등 이런 방식으로 인사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연공주의라는 건 뭐냐? 이게 우리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 중에 하나죠. 뭡니까? 연차수가 일정 시간 지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직급으로 이렇게 승진하는 거. 예, 그게 바로 연공주의인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삼성 이런 게 있습니다. 주임으로 들어가서 4년 정도 지나면 대리되고, 대리에서 또 4년 지나면 과장되고, 과장에서 한 5년 지나면 뭐 차장되고, 차장에서 다시 뭐 5년, 6년 지나면 부장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 직급도 점차 이렇게 축소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한 직급에서 그 다음 직급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그런 것들이 연공주의인 거죠. 그 다음 능력주의는 뭡니까? 그래요. 그 사람이 거기서 얼마 일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정말 능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능력에 따라서 이 사람이 승진이 되는 거죠. 굉장히 능력 좋은 사람이면 뭐 1년 일을 했더라도 굉장히 회사에 많은 뭡니까 공헌을 했다면 이 사람 빨리 승진시켜 주는 거고, 반대로 그러지 못한다면 오랜 시간을 다녔더라도 승진 안 시켜주는 거. 그게 뭡니까? 능력주의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연공주의의 장점은 좀 뭔가 조직이 안정화됩니다. 예측이 가능하죠. 내가 한 4년 일하면 또 뭐가 되겠구나. 또 몇 년 뒤면 뭐가 되겠구나. 이런 걸 예측이 가능해서 좀 조직이 안정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뭐예요? 시간만 지나면 어차피 내가 승진되니까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그게 바로 연공주의의 단점인데, 능력주의의 장점은 그럼 반대로, 그렇죠. 사람들의 동기부여가 굉장히 클 겁니다. 내가 열심히만 하면 저기 1년 뒤에도 바로 저 자리 갈 수 있어.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그런 건 동기부여가 많이 될 거예요. 반면에 능력주의의 단점은 뭘까요? 그렇죠. 조직이 아무래도 너무 나이 어린 사람이 갑자기 위쪽으로 올라가고 나이 많은 분이 그 밑에 있으면요.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이 조직이 경직화되어 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유교 문화가 이게 팽배한 곳이기 때문에요. 사실 그게 좀 조직이 안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공주의의 장점은 능력주의의 단점이고, 여기 능력주의의 장점은 연공주의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내부 충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교육 훈련 파트 한번 볼게요. 교육 훈련. 다음 세 번째 교육 훈련 파트는요. 자, 이제 이거죠. 직무의 크기가 사람의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상태인데 지금 당장 직무에 뭔가 채워야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럴 때 많이 하는 게 뭐냐? 바로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을요. 자, 교육 훈련의 대상이 되는 게 뭐냐? 우리가 보통 교육 훈련 대상을요. KSA 이렇게 A가 두 개 있다 그래서 복수로 S를 표현합니다. 자, K가 뭐냐? 이게 지식이에요. knowledge. 예, knowledge. 그래서 지식의 K. 예. 그 다음에 S는 뭐예요? 스킬. 예, 스킬. 우리가 뭐라 그러죠? 스킬이라고 하죠. 예, 그런 것들. 그게 바로 스킬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두 개 있는데요. 하나의 A는 뭐냐? 요거는요, 능력을 의미하는 ability가 있습니다. ability. 그 다음 또 하나의 A는 뭐냐? 태도를 말하는 attitude가 있어요. 그래서 A가 두 개라서 KSA라고 이렇게 복수로 표현합니다. 보통 우리가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 대상이 되는 게 뭐냐? 그 사람의 지식과 스킬과 능력과 태도에 대해서 그 네 가지가 바로 교육 훈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현재 저 직무보다 사람이 부족한 상태인데 뭐가 부족하냐? 지식이 부족하다? 그럼 요건 교육훈련의 대상이 되는 거죠. 혹은 그 사람이 뭔가 스킬이 부족하다? 당연히 그것도 교육훈련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혹은 이 사람이 지금 능력이 떨어진다? 능력을 올려주면 되겠죠. 교육훈련에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뭔가 열심히 안 한다? 태도가 되게 안 좋다? 역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교육훈련하면 될 겁니다. 바로 교육훈련의 대상이 되는 게 KSAS. 뭡니까? Knowledge, Skill, 뭡니까? Ability, Attitude. 이렇게 네 가지가 바로 교육훈련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런 교육훈련을 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OJT라는 게 있고, OFJT라는 게 있고, 멘토링이라는 게 있고, E-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각 뭔지 한번 볼게요. OJT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선 OFJT부터 한번 해볼게요. OFJT. 선생님이 삼성이라는 회사를 들어가서요. 제일 처음 한 게 뭐냐. 삼성증권의 인사팀에서 주관하는 신입사원 전체가 모여서 하는 교육이었어요. 그거를 약 한 1년 가까이 진행을 했습니다. 뭘 하는 거냐면요. 삼성증권이라는 회사에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과 그런 스킬과 그런 능력과 그런 태도들을 그런 것들을 알려줘요. 이건 뭐냐? OFJT는요. 그 회사의 인사팀이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팀이요. 우리 회사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육과 훈련을 해주는 게 그게 OFJT예요. 그럼 OJT는 뭐냐? 자, 쌤이 그때 인사팀에서 주관하는 교육 훈련을 끝내고 난 뒤에요. 그 다음 어떻게? 각자 부서에 배치됩니다. 그럼 부서에 배치되면요. 우리가 삼성증권 전체에서 필요로 하는 스킬은 배웠지만 사실 그 부서에 들어가면요. 부서는 부서 내에 또 다른 거기만이 필요한 스킬과 지식과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르치냐? 이제 요거는 각 부서에 있는 자기 위에 선임자가 요 지금 새로 온 후임자를 멘토맨으로 이렇게 딱 코칭을 해서 요 사람한테 아주 자세하게 알려줘요. 우리 부서는 삼성증권에서 네가 배워야 될 게 이런 거였다면요. 거기서 우리 부서는 이런 것들을 더 배워야 돼 라고 하면서 아주 세세하게 흔히 말하는 도제식으로 알려줘요. 그게 뭐냐? 그게 OJT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OFJT는 인사팀을 중심으로 그 회사에 필요로 하는 전반적인 스킬들을 알려주고 능력들을 알려주는 거라서 여기는 대량으로 뭔가 교육을 훈련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하지만 아주 세부적으로 그 부서에 필요로 한 내용까지는 여기서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OJT를 시행하는 거죠. OJT를 시행하면 그 부서에서 해당 선배가 그 부서에 필요로 하는 능력과 지식과 스킬들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럼 이 친구가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습득해서 빠르게 그 사회에 필요로 하는, 그 회사에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그게 바로 OJT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멘토링이라는 것도 있어요. 실제 삼성증권에 가면요. 이 멘토와 멘티를 정해줍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신입사원 들어갔을 때 멘티로 들어갔는데 그때 저의 멘토를 정해줘요. 그럼 그분은 저랑 이제 뭘 하냐. OJT랑 좀 다른 게 OJT는 그 부서에 필요로 하는 뭡니까? 기술과 지식과 능력 같은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건데 멘토링은 이 사람의 정서 관리라는 거예요. 정서 관리. 그래서 와서 물어보죠.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물어봐요. 뭐 요런 거 어떻게 배웠냐, 저런 거 어떻게 배웠냐, 요런 거 묻는 게 아니라 회사 생활 어때? 누가 힘들긴 하지 않아? 요즘 회사 생활할 때 뭐 힘든 건 없어? 요런 거 물어봐요. 그게 뭐냐? 멘토링, 정서 관리하는 겁니다. OJT를 통해서는요, 그 사람이 그 부서에 필요로 한 스킬들을 알려줬다면 멘토링은 그 사람의 정서 관리를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교육훈련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러닝은 뭐냐? 요건 사내 인트라넷이 있어요. 사내에서만 쓰는 인터넷이죠. 거기 안에서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성희롱 예방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사내에서 이런 성희롱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그걸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걸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좀 시간도 많이 뺏는 거라서 어떻게 하냐면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서 이런 걸 학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언제 보냐? 그래, 네가 시간이 될 때마다 짬짬이 봐 라고 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게 뭐냐? E-러닝이에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게 뭐냐? 비용이 적게 들죠. 일단 하나 만들어서 인터넷에 퍼뜨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꼭 이 시간대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시간이 날 때마다 그때그때 교육을 습득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거는. 근데 단점은 아무래도 이렇게 집중식 교육보다는 확실히 효과가 좀 떨어져요. 쌤도 이거 E-러닝 많이 해봤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넘깁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 기다렸다가 끝나면 넘기고 또 기다렸다 하면 넘기고
좀 어때요? 좀 굉장히 효과가 이 위에 거보다는 좀 미미해요. 예.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어떻게 교육 훈련하는 방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두 가지입니다. 뭐냐? OJT와 OFJT라는 거. 요 두 가지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교육 훈련까지 공부를 다 마쳤네요. 자, 지금까지 요거는 뭐냐? 1번 외부 충원, 2번 내부 충원, 3번 교육 훈련은요. 직무를 중심으로 사람을 거기에다 맞춘 겁니다. 뭐 직무가 굉장히 높은 자질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데 거기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뽑거나 혹은 내부에서 충원하거나 혹은 훈련시켜서 사람을 지금 직무에다가 맞추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 위쪽은 전부 다 직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직무를 중심으로 사람을 거기다 맞춘 겁니다. 반면에 직무보다 사람의 능력이 더 커서 이렇게 반대부호가 되는 경우 직무 재설계라는 걸 하는 겁니다. 요건 뭐냐? 요건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직무를 그 사람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래쪽에 직무 재설계는 뭐냐? 사람,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네 번째 직무 재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직무 재설계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잠깐 보면요. 자, 직무 재설계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직무 재설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보이죠? 첫 번째, 수평적 직무 확대. 수평적 직무 확대가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 이겁니다. 수직적 직무 확대가 있습니다. 자, 직무 재설계 각각 두 가지 잠깐 뭔지 한번 보면요. 수평적 직무 확대는요, 뭐냐? 작업자가 맡은 과업의 수를 증가시켜서 단조로움을 극복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사람의 능력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직업이 이 사람의 능력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닌 겁니다. 이게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여기에 너무 따분하게 느끼는 거죠. 내 능력은 되게 좋은데 나는 이거 직무를 예를 들어서 8시간 일해야 될 거 나는 1시간이면 다 끝낼 수 있으면 그럼 7시간 동안 나는 빈둥빈둥 놀아야 돼요. 그럼 따분하죠.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 수평적 직무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더 늘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다양한 일을 해봄으로 인해서 이런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훨씬 더 일에 재미를 느낄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첫 번째 수평적 직무 확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수직적 직무 확대는요, 이런 거예요. 관리 기능의 일부를 종업원에게 위임하여 작업상의 책임을 늘리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이 사람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좀 전에 수평적 직무 확대는요, 뭐냐? 이 사람이 그 직무가 너무 쉬워서 따분하게 느낄 때 여러 직무를 할 수 있게끔 해줘서 이 사람의 그런 따분함을 줄인다면요. 이번에는 이 사람의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의 권한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사람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해 줍니다.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무에서 다양한 것들을 이 사람이 직접 해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책임감을 느끼고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수직적 직무 확대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수평적 직무 확대는 이 사람이 해당 일이 너무 쉬워서 그래서 좀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옆으로 퍼뜨려 주는 거라면요. 수직적 직무 확대는요.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이 이게 그렇게 막 쉽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일이 뭐 그렇게 따분한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작아서 요것밖에 못하니까 이걸 권한을 더 많이 줘서 이 사람이 더 많은 일을 그 안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게 수직적 직무 확대라는 거죠. 이건 전부 다 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관리 파트에 대해서 총 4가지를 다 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렇게 하면 우리 인적자원관리 첫 번째 기초자료 수집부터 두 번째 관리 여기까지 다 끝이 났고요. 이제 마지막 보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했으면요. 이제 여기에 뭐 해야 돼요? 보상해줘야겠죠. 그래요. 보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상은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보상관리는요. 경제적 보상법과 비경제적 보상법이 있습니다. 가장 당연히 중요한 건 뭘까요? 그래요. 경제적 보상법입니다. 뭐니 해도 우리 뭐라 그래요? 머니죠. 그렇죠. 돈입니다. 그래서 보상관리법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보상관리, 경제적 보상은요. 당연히 인공관리하는 법과
복리후생관리법이 있어요. 임금관리법은 정말로 그 사람이 월급 받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임금관리법이고, 복리후생관리법은요, 이 사람이 임금 이외에 비금전적으로 뭔가 더 받는 것들이 있어요. 뭐 복지 포인트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복리후생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금관리에서 임금을 잠깐 보면요, 임금의 적정 수준은 뭐냐? 자, 임금의 적정 수준은요, 임금의 상한선은 뭐가 되냐? 기업의 지불 능력이 됩니다. 그렇죠. 그 기업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는 임금을 줄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임금의 하한선은 뭐냐? 바로 그 종업원의 생계비가 될 거예요. 그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그 기업을 다닐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 역시 그 기업의 임금의 하한선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 적정선 어디입니까? 바로 그 사이에 있는 바로 이 수준이 되겠죠. 그게 바로 임금의 첫 번째 적정선이 됩니다. 임금 수준에. 그 다음 두 번째, 임금 체계는요, 공정성이란 걸 알려주는데요. 자, 얼마나 공정하게 이 임금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업원 중심 연공 서열급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어떤 회사는 연공 서열급을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곳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오래 다닌 사람은 뭐예요? 임금을 많이 주고, 적게 다닌 사람은 임금을 적게 주는 거. 예, 그게 바로 연공 서열급인 거죠. 그런 회사에서는 오래 다닌 사람한테 많이 주는 게 당연히 공정한 거고, 적게 다닌 사람한테는 적게 주는 게 당연히 공정한 걸 거예요. 혹은 이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직무를 중심으로 이 임금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곳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렵고 책임감이 많은 그런 직무가 있는 반면에 굉장히 쉽고 또 책임감이 그렇게 많이 요구되지 않는 그런 직무도 있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어렵고 책임감이 높은 직무는 뭐예요? 임금을 많이 주고, 그리고 또 책임감이 적고 또 난이도가 낮은 그런 직무는 임금을 적게 주는 거. 당연히 그런 직무 체계를 가지고 있는 임금 체계를 갖고 있는 곳에서는 그런 방식이 공정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임금 체계가 직무 중심의 임금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결과 중심의 임금 체계도 있습니다. 결과 중심. 요거 뭐냐? 요거 제일 쉽죠? 요거는 바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주는 거죠. 능력에 따라. 그렇죠. 그 사람의 능력이 좋고 성과가 좋다. 그럼 당연히 그 사람한테 돈을 많이 주면 될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람이 굉장히 성과가 나쁘고 또 뭔가 능력이 안 좋다. 그럼 당연히 그 사람한테 임금을 적게 주면 될 겁니다. 그런 임금 체계가 뭐예요? 결과 중심의 직능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곳에서는 성과 좋은 사람한테 많이 주고 나쁜 사람한테 적게 주는 게 공정하겠네요. 됐습니까? 마지막, 임금의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의 3대 체계인데요. 요 세 개 지금 마지막 임금의 형태 한번 볼게요. 자, 임금의 형태는요, 합리성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데요. 뭡니까? 시간제와 성과제, 성과급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시간제는요, 임금을 어떻게 줘요? 그래, 시간당 임금의 근무 시간을 곱했을 때 임금을 줄 수 있고요. 성과급제는 성과당 임금에다가 성과를 곱해주면 최종 임금이 나오게 되겠네요. 이게 뭐냐? 임금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보상관리의 가장 중요한 뭡니까? 임금 관리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를 다 봤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러한 직접적으로 주는 임금 말고도 또 있습니다. 복리후생관리라는 게 있어요. 복리후생관리. 보통 우리 복지 포인트 이런 거 주는데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복리후생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이라는 곳에서도 가면요, 블루베리 포인트 같은 이런 복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그 회사에서 매년 포인트로 나오는데요. 요걸 마치 현금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복리후생관리에 해당이 되겠네요. 당연히 그런 복리후생을요, 너무 많이 줘도 안 될 거고요. 또 너무 적게 줘도 안 될 거고요. 뭡니까? 직원들에게 필요로 하는 만큼 적절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될 겁니다. 그게 뭐예요? 복리후생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보상관리의 첫 번째 임금관리와 복리후생관리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유지관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비경제적 보상입니다. 요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 노사죠, 노사. 대부분의 기업들은 노사가 있습니다. 그 노사관리, 요걸 많이 하죠. 노동조합이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있죠. 근데 삼성이라는 곳은 보통 노조가 없습니다. 근데 참 재밌게 삼성증권은 노조가 있긴 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노조에 가입하면요, 이제 노조는 뭐라는 겁니까? 말 그대로 거기에 가입한 조합원들이나 직원들의 어떤 복리나 혹은 이 사람들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노동조합과 사측과의 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뭡니까?
이 비경제적 보상으로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서는 사실상 임금관리 요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첫 번째 기초자료 수집, 두 번째 관리, 세 번째 보상까지 총 세 단계를 다 한번 훑어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보시는 이 내용이요. 우리 실제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적 자원 관리의 전체 내용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회사를 들어가시면 다 맞닥뜨리게 될 내용들이고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회사 생활을 계속해 나가게 되실 겁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인적 자원 관리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인적 자원 관리를 현실에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예시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